제일 무서웠던 게 뭐라고? 사각. 삭각기. 아, 그 저승사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오, 진짜 살벌해. 아니,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기 분명히 사람이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니까. 그때가 제일 진짜 아주 그리고 나갖고 바깥을 못 나갔어. 진짜. 그 형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그 경험하기 전 뭐 홍천 뭐 귀신 얘기 많잖아. 거기 사람 죽은 데 많아. 어마무시해. 홍천 귀신 얘기 어마무시해. 그거 경험하기 전에는 그 얘기 들어도 그렇게 혼자 다닌 거야. 혼자 다니고 뭐해도 뭐 귀신 무슨 그 팔봉 바로 앞에 거기 있지. 그 유원지인데 바로 앞에 있지. 거기는 툭하면 사람 죽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가도 뭐 귀신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한번 이제 이상한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진지하게 오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 같은 사람 없다. 밤에 물속에 혼자 들어가서.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 봤어도 귀신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 아무래도 기분이 그러니까, 그치? 그거 그 자리 잘 못 가. 그 다음에는 안 가. 혼자는 못 가, 절대. 사람들이 한번 귀신 보고 그러면 거긴 절대 안 가. 혼자 안 가. 둘이서 가던가 그러지. 둘이나 셋까지. 일부러 한번 가보자고, 같이 가보자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내 후배놈이 그랬단 말이야. 후배가 귀신 봤어? 귀신 봐갖고 근데 얘기는 하는데 무섭다고. 나 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 이래 그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삐쭉삐쭉 쓴데 머리가 소름 돋는다는 거지. 그때 기억이 나서.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이 아주 머리가 삐쭉삐쭉 쓴데 혼자 못 가겠대 이거. 왜 혼자 못 가는데 거기서 귀신도 하고 못 간다는 거야. 귀신 어떻게 봤는데? 그 낚시하다가 초저녁 지나서 한 8시인가 9시쯤 해 다 떨어지고 나서 내리막길이란 말이야. 그 골짜기 산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해야 된단 말이야. 또 올라가려고 한참 올라가. 또 이게 왜냐면 경사지야 이렇게. 내려올 때는 편하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힘들다고. 근데 올라올 때 간신히 올라갈 때 한 3시간 만에 올라왔대. 무서워서. 귀신 봐서? 3시간 만에 거기 3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3시간 만에 올라왔대. 무서워서. 다리 후들후들 떨려갖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야. 몸이 약간 그 사람마다 틀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도망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장비 다 놔두고. 근데 장비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거를 다 두고 도망칠 정도면은 진짜. 사람이 너도 이렇게 혼자 가보면 너도 소리 나잖아. 고라니 소리 아니면 뭐 멧돼지 소리 나고 발자국 사박사박 나잖아. 그때 약간씩 삐쭉삐쭉 해, 안 해? 난 안 해. 나는 어쩌다 가끔가다 한 번씩 해. 근데 그런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놀래갖고 자빠진 사람들 많아. 그 소리에. 왜냐면 자기 혼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런 소리 팍 들려봐.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 괜찮아. 2번, 3번 귀신 생각이 나는 거지. 저 귀신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어.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귀신을 보게 되면 못 움직여. 그냥 무섭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인다고. 꼼짝마야 이거야. 진짜 무서운 귀신 만나면 더 심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한번 그거 당해갖고 나는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가 청평에 살았거든. 청평에 보면 이렇게 찻길이 있는데 이렇게 강 뚝 따라서 보면 좀 높은 야산이 하나 있는데 기분이 쎄한 거 진짜 이상해. 그때는 완전 기가 다 빨린 상태였어. 아주 오도 가지도 못하고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나고. 얘네는 계속 지네끼리 막 떠들고 웃고 막 희한한 소리 하고 막 그러는 거 아주 정신 나가갖고. 근데 나는 미치고 환자가 있는 게 집으로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 뒤도 못 돌아봤어. 그 기운이 아예 누르는 거야.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사람을. 그러니까 아주 주저앉게끔 주저앉아갖고 얘네는 막 떠들고 있는데 옆에서 두 놈들은 미치고 환자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집에 가고 싶은데 뭐 발이 안 움직여. 아예 주저앉았는데 기어도 안 가. 못 움직이겠어. 그 정도야. 얼마나 등골 식은땀 막 흘리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때는 진짜 한번 내가 오대게 당해갖고, 근데 무덤가는 가지 말아야지. 안 갈라 그래, 재수. 그러니까 장사동 넘으면 고기 하나 있잖아. 어디? 장사동, 속초 장사동 있지? 거기 넘어갖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 근데 거기 그쪽 가갖고 이제 저수지 가갖고 이제 붕어 잡으러 갔지, 그때. 세 명이서 이제 텐트 치고, 근데 거기서 귀신 한번 보고. 에?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귀신 보고. 물속에서 본 거야? 물 속에서? 물속에서 어떻게 봐? 수영하는데 걔 드라마 떠 있고. 물 위에 떠 있어? 아, 뭔진 모르는데 뭐가 떠 있어? 떠 있고, 또 옆으로 해갖고 바위가 좀 높은 게 하나 있어. 근데 거기서 한참 앉았다가 가서 구경하고 가더라. 꼭 저승사자 같더라. 물 위에 떠 있던 게 바위로 옮겨가지고 거기 앉아서 구경을 하다 간다고? 구경하다 갔다고 한 시간. 저승사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와, 그럼 형 죽을 뻔했던 거네. 그러니까 그 생각 형 데려가려고 왔던 거네? 그러니까 누굴 데려가려고 처음에 이렇게 보고서 좀 이상했는데 없어졌어. 그거 나하고 계속 수영하고 뭐 하는데 저쪽에서 앉아고 계속 보는 건데 이 모양이 완전 갓을 쓴 거야. 시커먼 갓. 그래갖고 야 저기 뭐지? 근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없는 데다 이거지. 사람이 아예 살지를 않아 거기는. 근데 친구 놈들은 얘기했는데 안 보인대. 일단 저기 분명히 있어 사람이. 근데 얘기를 하고 찝어갖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친구들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안 보이는 거야. 그 이상한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죽을 팔자였던 거지 그때. 근데 어떻게 해갖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이 그때 죽을 팔자라서 데리러 왔는데 뭔가 있어가지고 형이 살아난 거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난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한참을 그 다음에 한참 보더니 갔다는 거네. 그치 거기 1시간 이상을 쳐다보고 왔는데 야 그럼 천만다행이다 형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나도 아마 죽었을 거야. 왜? 야 거기 사람 많이 빠져갖고 죽을 텐데. 그것도 뭐 나중에 한 거야 형? 거기 아니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다 거기 사람 많이 죽은 데인데 거기 와서 뭐 하냐고. 물속에 들어가갖고. 그래 그런 식이라니까.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몰랐어. 그 장소에 그런 어떤 유래가 있다는 걸 모르고 놀다가 근데 이상한 경험하고서는 했는데 뭐 거기서 동네 사람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거의 다 그런 식이더라고. 기센 사람들은 뭐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야 그냥 가라고. 근데 그 말 듣는데 그래. 아니 사람 맘먹기 나름이야. 뭐 그렇지 그건 맞아. 근데 사람이 막상 닥치면 그걸 못해. 그렇지. 닥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아주 쎄한데 이상한데 기분이 이상한데 그걸 하겠냐? 그 무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무당들을 뭐 적게 만난 건 아닌데 이 뭐 일 때문에도 많이 만나게 되고 뭐 어떻게 하여튼 만나는데 딱 보면 진짜 한 10명 중에 8, 9은 가짜래. 그렇지 진짜 가짜야. 가짜 많아. 진짜 가짜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친구 말로는 이제 무당짓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가짜로 무당짓 하는 데다가 자기가 두고 온대. 귀신을?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막 진짜 거의 반 미치는 사람도 있었대. 아주 센 귀신을 갖다 집어넣고 왔나 본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간혹가다 사람 때문에 놀란 적도 있어. 왜냐면 푸석 소리도 안 나. 근데 옆에 와 있어. 누구세요? 그런 적 많다니까. 근데 귀신은 틀리다 이거지. 귀신은 틀리다고. 근데 귀신은 딱 보면 딱 사람 같지 않아? 그냥 귀신이라는 게 느껴져? 사람이라고 보면 딱 티나. 근데 귀신은 아니야. 자체가 틀리다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포감. 뭐야? 그게 좀 오지 먼저. 공포가 아니라 온몸이 삐쭉삐쭉 쓰면서 그게 느껴져. 그냥 느껴진다고. 사람하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보기 전에 그거 실체로 보기 전에. 그러다가 실체로 보면은 이제 더 놀라지. 그치. 사람 같으면은 말 걸면은 말을 하는. 귀신은 뭐 말 걸어도 말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뻔히 쳐다보면 와 있고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형은 말하는 귀신도 경험해 본 적 있어? 없어. 그건 없지. 거의 대부분 말을 했다는 것도 이렇게 속으로 전달되는 느낌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육성으로 들은 사람도 있대. 그거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라고? 삭각. 삭각기. 아, 그 저승사자. 난 그게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오, 진짜 살벌해. 아니,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기 분명히 사람이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니까. 그때가 제일 진짜 그리고 나갖고 바깥을 못 나갔어. 가봐야겠다. 이제 2시 반이네. 2시 반 45분이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무당과 무당이 싸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로 주먹 다짐을 한 게 아니라 무슨 내공 겨루기처럼. 전 무속을 몰라서 뭐라 표현하는 게 어려운데 혹시 그 비슷한 사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마초매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초매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초매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릴 사연 속 무당,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그 무당 죽은 것도 참 안 됐다 싶은 게 죽기 전에도 무슨 병에 걸렸다죠.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엔 고독사했는데 그것도 죽은 뒤 좀 지나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하네요. 이건 그런 무당과 관련된 얘기고요. 제가 무속 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뭔 말을 들었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게 또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가 많겠는데 대신 최대한 확실한 기억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99년 2월에 전역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터미널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려면 한 2시간 가까이 걸어야 했거든요. 살던 마을이 시골이라 버스를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고 버스를 타도 또 갈아타면 그게 그거라서요. 오히려 더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촌락들이 몇 곳 있었고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길가 옆으로는 논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작은 촌락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요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북치고 꽹가리치고.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꽤 모여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상 제대로 차려놓고 굿판이 벌어졌는데 사람들 반은 저처럼 구경하는 사람들 같고요. 몇몇은 앞쪽에서 빌고 있고.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굿판 같았던 기억이고요. 특이하다면 그때 무당이 무슨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걸 그 앞에 어떤 여자 앞에서 흔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에이, 별거 없다 그러고 돌아서려는데 그때 이 하나는 굉장히 큰 목소리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그 소리에 다시 돌아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무당한테 이욕 저욕 막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화가 났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을게요. 솔직히 그 표정까지는 다 기억나지 않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노발대발 엄청 화난 목소리로 그 막대기를 흔들던 무당한테 욕을 찰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고 무당도 흔들던 거 멈추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그 무당한테 뭐라 하고, 그러니까 무당이 할머니한테 또 뭐라 하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이 미친년이 객기만 거하게 불러들였다고. 네 그 짓거리 하고도 뒤 않는 게 왜 그런 줄 아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욕한 거 확실하고 왜 안 듣지 아냐고 하신 거 확실하고. 그런데 그쯤 되니까 무당이 아무 말을 못해요. 아니 뭐라 하는데 기어들어가 목소리가. 거기에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신엄마라는 분이 애들만 수두룩하게 받고 관리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 무슨 신엄마냐고 나불대냐고. 네가 모시는 게 신 같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뭔맛을 알아서 오히려 삼가를 엉켜놨다나? 이것도 물론 제 기억을 정리한 말이지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당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막 웅성거리고.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기어 들어가던 무당도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이젠 내 책임 아니라고. 그리고 뭐라 하고 들고 있던 거
그 막대기 같은 거 내팽겨 치고는 그냥 가려고 하네. 그런데 할머니가 그 무당한테 너 지금 그냥 가면 원한기만 잔뜩 붙어서 죽어서도 편치 못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무당이 땅바닥에 무릎 꿇듯이 주저앉아서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뭐라 그래요. 그때 그 할머니가 옷이며 외모며 느낌이 되게 정갈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는 다르게 옷이 화려하다거나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는데 그냥 느낌에서도 단정하시고 정갈하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엄청 무거워요. 무섭다는 것보단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셨다는 그런 기억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무당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상 차려놓은 거 싹 다 치우라고 그때도 자기들만 꽈놔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물 한 접시 떠오시고 떡 올리시고 전에 차려져 있던 그 푸짐한 상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양새. 그러면서 거기 무릎 꿇은 여자한테도 뭐라 하세요. 그러곤 그 여자 머리에 양손을 올리고는 몸을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제가 볼 땐 무슨 리듬에 맞춰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좀 전까지 치던 꽹가리며 북소리도 없었거든요. 그냥 할머니 혼자 리듬을 타면서 흔들흔들. 그리고는 다시 그 자빠져 있는 무당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네. 이 처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처먹고 왔네. 이건 정확해요. 이 말한 건 정확해요. 그 뒤에도 더러운 뭐 어쩌고 저쩌고 뭐를 앞둔 뭣도 모르고 뭘 처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또 막 울면서 할머니 치맛자락 잡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무당한테 넌 안 돼. 넌 이제 신도 없는 게 사주도 안 좋아. 내가 널 도울 길이 없다. 대신 원한기 몇은 데려갈게. 그런데 너 곱게 죽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한 말보다 욕은 좀 더 와일드하게 하셨고요. 그 신이 없고 사주까지 나쁘다는 말. 도울 길이 없고 원한기 데려간다고 그랬고 곱게 죽진 못할 거다. 이 말은 확실히 기억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라고 찰지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건 들었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리고 신기한 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팍.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할머니 부축하고 나중에 그 촌락에 아는 형이 있어서 듣게 됐는데 처음 무당 얘기를 해줬다는 사람이 이 형인 거죠. 거기가 김씨마을이라고도 했거든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집성촌인 거죠. 그때 무릎 꿇은 여자 집안 어르신이 무속을 맹신하는 분이셨고 무릎 꿇은 여자는 막내딸인데 신병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어르신이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온 거고 그리고 그 할머니는 거기 집성촌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예전엔 그 일대에서도 알아주는 무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일이 있기 몇 해 전에 알아누우셨다네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나타나신 거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성촌 사람들도 다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다시 일어나셔서는 그땐 자리에 누워 계신 상태로 말을 전하셨다죠. 그 무릎 꿇은 여자 병원 데려가라고. 여자 아버지한테 애먼짓 하지 말라고. 네 애먼짓해서 잡기나 끌어들이지 말고 병원 데려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병원에 데리고 가고 나중엔 그 여자도 많이 좋아졌단 말을 들었는데요. 한참 뒤에 형이 그래요. 한 몇 해 지난 뒤인데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냥 까맣게 잊고 지냈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그것도 데려가야지, 그것도 불쌍한 건데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가 누굴 데려가신다는 말인가 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했는데 그 무당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무당 데려간 거라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듣고 넘어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와 그 무당, 그 현장을 전 직접 봤으니까요. 마초매기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무속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얘기 하나하나가 신기하네요.
할머니 앞에서 쪽도 못 쓰던 그 무당. 그 무당은 도대체 뭘 처먹고 가셨길래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평소 거동도 불편하셨다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택시 괴담 좋아하세요? 전 엘리베이터 괴담이든지 택시 괴담들 들으면 좁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환경이라 그런지 더 귀가 쫑긋해지고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택시 타는 귀신 왜 타는 걸까요? 요금도 안 내면서 알아서 가지. 이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면 진짜 악질인데, 그렇죠? 이번 이야기는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모의 똥차댕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택시를 타면 넉살 좋게 먼저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기사님,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그럼 10명 중에 8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데 귀신을 봤다는 기사님도 계시더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해서 택시기사님들께 들었던 그런 분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경험담이고요. 그렇게 기사님들이 경험했다는 귀신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손님형. 예양의 도시이자 서남해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목포 주변에는 일로, 영암 등등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목포로 출퇴근 혹은 등하교를 하고 그래서 목포와 주변 도시를 오가는 택시들이 많은 편이래요. 그중 특히 일로라는 곳은 목포와 연결된 길목에 크게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귀신 손님들이 많이 타는 걸로 목포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네요. 제가 들은 귀신 손님들도 일로와 목포 구간에서 탄 손님들이었어요. 그때 기사님이 일로에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목포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자분을 태웠다고 해요. 그때는 대낮이었고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아가씨 손님이었다는데요. 뒷좌석에 자리 잡은 아가씨 손님은 목포에 번화가로 가달라고 했고 기사님은 아무 의심 없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가는 중에 보니까 택시를 잡으려는 양복 입은 남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방향 비슷하며 합승해도 되겠냐고 아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는 남자한테 목적지를 물었고 얼추 비슷하길래 조수석에 그 남자를 태웠대요. 가는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세 사람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대화가 엄청 재밌었대요. 셋 다 이야기 코드도 맞고 개그 코드도 맞고 셋이서 깔깔거리면서 지루하지 않게 아가씨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아가씨한테 도착했다고 이제 말을 하려는데 순간 뒷좌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가씨가 그새 내렸냐고 남자한테 물으니까 남자가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내리냐고. 그리고 둘 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몇십 분을 셋이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한 명이 그 아가씨가 귀신 손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볼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기사님하고 남자랑 같이 블랙박스를 봤대요. 액정 달린 블랙박스 있잖아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기사님 혼자 뒷좌석 보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남자가 와서는 둘이서 이야기하는 장면만 찍혀 있더래요. 그거 보고는 둘 다 완전 얼이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분명히 3명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왔으니까. 일단은 남자를 내려주고 기사님은 찝찝한 마음에 그날 영업은 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런 종류들 얘기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특이했는데요. 대부분이 승객을 태웠는데 목적지에 와서 보니 아무도 없었다였어요. 근데 더 주목할 점은 꼭 밤이나 새벽녘이 아니더라는 거죠. 대낮에 태우기도 하고 출근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흰옷이 아니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파마한 손님, 생머리 손님, 스포츠머리 손님 스타일도 일반적이라 귀신이라고 의심조차 안 했다는 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출장형.
이번 이야기를 해준 기사님은 오거리파 산하조직 출신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껄렁거리는 조폭 느낌이 아니고 체육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예의 바르셨어요. 어린 손님인데도 꼬박꼬박 존대하시고 운전도 젠틀하시고 뭐 어쨌든 이분은 늦은 밤 주말 목포 번화가에서 여자 손님 한 명을 태우셨대요. 옷도 화려하고 화장도 진한 편이라 신나게 잘 놀고 집에 들어가나 보다 했고요. 그리고 여자 손님은 자기 집 쪽이 많이 외졌다면서 그러면서 내비 말고 자기가 방향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일로 쪽으로 향했다는데요. 원래 일로 대부분이 농지라 가로등이 없이 깜깜한데 그 여자 손님이 알려주는 방향은 외져서 그런지 더 어두컴컴하더래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산 아래였는데 주변에 마을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여자 손님이 오늘따라 더 어두운 것 같다면서 무서워서 그러는데 돌아가는 비용까지 쳐줄 테니까 산 중턱의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래요. 기사님도 내심 어두운 산길로 여자 혼자 보내는 게 걸렸고 게다가 비용도 더블로 쳐준다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나쁠 거 없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하면서 냉큼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사님은 의심받기도 싫고 나란히 걸으면서 말 섞기도 좀 피곤해서 그래서 여자 뒤에서 세네 걸음 떨어져서는 그렇게 뒤따라서 걸어갔다는데요. 그때 앞에 가는 여자 손님은 기사님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 그렇게 가끔 홀기 쳐다보면서 말없이 앞으로 걸어가더래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몸이 뻐근한 거예요. 몸이 물먹은 그 겨울이불처럼 전체적으로 뻐근하다가 나중에는 숨쉬기도 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여자 손님 따라가기도 버거워졌다는데요. 그래서 담배나 한 대 피우면 숨이 좀 트이겠다 싶어서 가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고 그리고 라이터를 켰는데 순식간에 눈앞의 광경이 바뀌더라는 거죠. 앞서 걷고 있던 여자 손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산길 대신에 시꺼먼 저수지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수지물이 가슴께까지 차 있더라는. 그때 드는 생각이 귀신한테 홀렸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길로 바로 차로 달려가고 걷기 힘들고 숨쉬기 힘들었던 게 물속을 들어가서 그랬나 보다 하면서 자기는 분명히 오르막길만 쭉 따라 걸었는데 어떻게 저수지 펜스를 넘어서 저수지 안까지 걸어 들어갔는지 이게 귀신한테 홀렸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물에 있어야 할 물귀신이 출장 나온 거라면서 자기가 조폭 생활하면서 이꼴저꼴 많이 봐놔서 세상에 무서운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일로 가는 손님은 안 태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동반 탑승형인데요. 이번 기사님은 자기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게 된 계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로에서 손님 2명을 태웠대요. 양복 입은 중년 남자 손님 1명이랑 나이 드신 할머니 1분이랑. 목포 어디로 목적지를 말한 남자 손님은 탈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택시에 탄 이후에도 목적지 말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가끔 남자 손님 손을 쓰다듬으면서 남자 손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보더래요. 기사님은 어머님이 아들한테 뭔 잘못을 하셨는가 보다 하고 눈치껏 조용히 운전만 하셨다는데요. 그러다 점점 아무 말 없이 나이든 어머님을 무시하고 있는 남자 손님이 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키워준 은혜, 길러준 은혜가 있는데 저렇게 입 다물고 무시하고 있는 게 못나 보이더라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기사님은 요금 계산을 한 뒤에 그 카드를 건네주면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대요.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몰라도 자식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런데 남자 손님이 도리어 뭘 알기나 하면서 하는 소리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은 어머님을 두둔하면서 어머님이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들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그게 자식된 도리냐고. 그랬더니 남자 손님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기사님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 손님이 정말 어머니가 내 옆에 있냐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이 남자 손님을 달래면서 보니까 그땐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자기가 본 장면을 설명해 주면서 괘씸한 마음에 한마디 한 거라고 하니까 그때 남자 손님이 하는 말이 지금 어머니 화장 마치고 유골함 들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사업 망해서 이혼하고 나중에 잘 돼서 효도하겠다면서 차일 피일 방문도 미루다 결국 얼굴도 못 뵙고 돌아가시겠다고. 어머니는 자기 사업 때문에 일가 친척이랑도 다 인연 끊기고 자기가 자식도 없어서 늙음하게 손주도 못 안겨드렸다고. 그런 자기를 아들이라고 돌아가셔도 옆에서 걱정하고 계셨다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남자 손님이 들고 있던 보자기가 어머님 유골함이었고 기사님이 본 할머니가 바로 그 유골함의 주인이었던 거죠. 기사님은 앞으로 잘 살라고, 그게 효도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위로를 다 하고는 자리를 떴는데 거울로 보니까 그 남자 손님은 계속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기사님이 살면서 경험한 가장 신기하고 안타까운 경험이었다고 하셨어요.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드는 생각이 도대체 귀신은 택시를 왜 타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 귀신을 태웠다는 택시기사님들 극한 직업 클래스에서도 1티어 아닐까요? 게다가 그 고생을 했는데 요금까지 못 받아. 이건 무섭다기보다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그 나라 귀신을 봤다는 말.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귀신을 봤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 귀신이더라는 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 이거 참 신기하던데. 그런데 이번에 그 반대인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준포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준포드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준포드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 절친한테 들은 얘기고요. 친구가 직접 경험한 진짜 있었던 일이라네요. 친구는 지금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 차장이고 이 얘긴 15년 전쯤 공사 대리로 있을 때 지방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거기 현장에서 경험한 일이라는데요. 지사 현장엔 공사 책임자 1명, 과장급 2, 친구까지 대리급 3, 그리고 A하고 B 하청업체가 2곳인데 각각 하청업체 인원이 3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30명 중엔 외국인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런데 발령이 나고 2주 정도 지나서였는데 새벽에 과장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외국인 숙소로 빨리 가보라면서요. 내용은 이래요. A라는 하청업체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장기 투숙 여관을 잡아서 거길 외국인 직원들 숙소로 이용했었나 봐요. 그 숙소에 있는 외국인 직원 중 하나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물건을 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다 때려 부수고,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직원들도 말리지 못할 정도라 그냥 다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외국인 직원이 경찰에 인계됐다고, 거기 상황이 좀 그렇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는 말이었죠. 다른 직원 몇은 경찰서로 가고 그 친구는 바로 그 현장인 여관으로 갔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여관이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그 여관 사장 얘기가 그 외국인 직원이 방 안에서 물건을 있는 대로 던지는데 고스트 그러면서,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또 뭘 막 던지고, 그러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는 대변 소변 다, 결국엔 경찰들이 와서 겨우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로 간 직원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외국인 직원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고스트뿐이고 그 통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외국인이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방 입구 쪽에서 사람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건 한눈에 그 느낌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처녀귀신 있죠? 하얀 소복에 긴 머리 풀어헤치고 그 무서운 얼굴로 실실 웃고 있는 그런 처녀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처녀귀신한테 물건을 던졌다네. 그 소동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일어나고 말리려고 하는데 말리려는 사람 팔 물고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어쨌든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날 본사에도 알리고 오후쯤에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에 갔다는데요. 하루도 안 된 사이에 그 외국인 직원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 있더래요. 그리고 경찰 말로는 그때까지 한 끼도 입에 대지 않고 그 겁에 질려서 계속 울먹이고 있더래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여관 사장도 일이 커지는 거 원치 않고 변상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원만히 해결됐고 경찰서에서도 말하는 게 고의성이나 범죄 관련 문제도 없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했다고. 진술서라든지 해서 다 마친 뒤에는 귀가 조치시키라고.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직원 심리적인 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고 겁에 질려서 일상생활이나 업무가 불가능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는데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소복 입은 여자였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봤다는 걸 그림으로까지 그렸는데 이게 영락없는 처녀귀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 말까지 걸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어눌한 한국어로 한다는 말이 아저씨 내 꽃신 못 봤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눌했겠지만요. 하지만 외국인이 꽃신도 알고 참 친구 말로도 그 사람 기억이 너무 생생한 데다 그 묘사 하나하나까지도 외국인이 표현한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한국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그 그림을 누가 봐도 이게 빼박인 처녀귀신이더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자기 생각엔 그때 그 사람 하는 말이 거짓 같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청업체 사장이 현장 사무실에 와서 사무실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네요. 어떻게 여관에서 봤다는 게 우리나라 처녀귀신하고 똑같냐고. 그 외국인 직원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처녀귀신은커녕 소복이라는 것도 모를 텐데 라는 말을 말이죠. 준포드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다는 귀신이 우리나라 대표 귀신인 처녀귀신이라. 게다가 한국어도 어눌한 사람이 꽃신을 안다. 뭐 우리나라 오기 전에 우리나라 귀신 공부도 좀 하고 아님 평소에 흥미가 있어서 알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입장 바꿔서 외국에 일하러 가면서 그 나라 귀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진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어렵게 일하러 갔는데 괜히 난리 피워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직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위치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무속인 입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전시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시형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전시형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일본 무속인 관련 사연을 보고 생각난 게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이 얘기는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들은 얘기고요. 할머니 젊은 시절 마을에 있던 어떤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들은 얘기라 내용이 뚜렷하진 않네요. 광복 이후 마을에 있던 일본인들이 떠났는데 그때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일본 무녀가 있었다더라고요. 할머니 말로는 그 무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씀이 없으셔서 모르지만 광복 이전에 요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때 마을에 일본에서 강제로 세운 신사가 있었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는데요. 그때 그 무녀가 주도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엔 우리나라 무당도 있었다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셨고 혼자셨고 할머니 말씀이 그때 그 무당이란 무당은 일본 놈들이 싹 다 잡아들였다고 하셨거든요. 굿은커녕 그냥 무속 활동 자체를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당 할머니도 끌려갔었는데 좀 지나서 다시 오신 거고요. 그 뒤로는 마을 사람 몇이 가끔 찾아가서 보는 거 아니면 거의 밖으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대요. 그땐 밤에 돌아다닌다는 게 지금 같지 않았다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위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낮엔 밖에 나오지 않는 할머니인데 그런 무당 할머니가 밤에 마을 뒷산으로 혼자 올라가는 걸 가끔 마을 남자 몇몇이 봤다나 봐요. 위아래 모두 검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말이죠. 무당 할머니를 본 사람 중엔 할머니한테 이 늦은 밤에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며 무당 할머니는 그냥 살짝 웃음을 보이시곤 바로 다시 말도 없이 산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광복을 앞두고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때도 검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계셨고요. 집 앞마루에 나와서 일본이 강제로 세운 신사 그쪽을 보고는 가부좌를 튼 자세로 앉아 계시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먼 산길 가는 길 외롭진 않겠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광복이 됐고 그 일본 무녀가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데요. 계곡에서 사람들이 몇 감고 씻고 그러는데 낮이에요. 밤엔 남자라도 돌아다니기 위험하니까. 그런데 붉은 치마를 입은 사람이 풀숲 사이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 신발 있죠? 따각따각 소리 나는 거. 게다라고 그러죠? 그거. 밤에 밖에서 그거 신고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이게 나중엔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희 할머니도 그때 산나물을 뜯을 때였다는데요. 뒤쪽에서 또각또각거리는 그 소리가 들려오고 인기척이 느껴져서 그 앉은 상태로 고개만 살짝 돌려서 뒤를 보니까 그 계달을 신은 발이 보이고 그 위로 붉은 치마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머리가 없는 일본 무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까지 뜯은 산나물이며 바구니며 그냥 신발 벗겨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산에서 달려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할머니 말을 들은 마을 어른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지 싶어서 말이죠. 전부터 그런 걸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남자들은 낫이며 곡괭이며 식칼이며 손에 하나씩 들고는 할머니가 일본 무녀를 봤다는 곳까지 달려갔다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할머니가 뜯다만 산나물이 담긴 바구니랑 할머니 물건들만 있고요. 아무 흔적도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 중엔 그때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밭에서 일하다 봤다는 사람, 밤에 술 마시고 들어가다 여럿이 봤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마을에선 이제 어디서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왔는데 그 무당이 무당 할머니 집터를 돌아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무당 할머니가 생전에 입던 그 방벽에 걸어놓은 검은 옷을 보고는 엄청 놀라더래요. 그냥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집이 빈집이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그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가구며 옷이며 무당 할머니 생전에 있던 그대로 뒀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자기 집도 아닌데 몇몇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다나 봐요. 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일본 무녀가 죽은 데로 가자고, 그리고 거기 가서는 일본 무녀가 죽은 자리를 두어 바퀴 돌아본 뒤에 무당 할머니 묘자리가 어디냐고, 그리고 마을 사람하고 같이 무당 할머니 묘자리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래요. 그렇게 한이 많으셨냐고, 어째 그때까지 참으셨냐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당은 돌아가신 무당 할머니 집 앞에 쌀이나무로 만든 울타리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몇 날 며칠을 작은 상에 물 한 사발 올려서 계속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 무당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몹쓸 거 자기가 마무리했다고, 끈을 아예 끊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떠나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그런 거냐고, 진짜 이젠 일 없는 거냐고. 그랬더니 무당은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쳐다본 그 신사가 있던 자리를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 뒤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 일본 무녀가 마을에 온갖 회개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당 할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참고 참다가 마지막엔 절대 해서는 안 될 걸 하신 것 같다고, 그 일본 무녀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안 될 것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검은 옷은 자기가 가져간다고. 그러고는 무당은 돌아갔고요. 신기하게도 무당이 돌아간 뒤부터 무당 말대로 할머니께서도 보셨던 그 빨간 치마 입은 머리 없는 귀신, 그걸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밤마다 마을을 걸어다니던 그 따각따각거리는 개다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시형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속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광복 이후 마을에서 일본인들이 다 떠난 뒤에 어딘가에서 일본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며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라든지, 등 뒤에서 또각또각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기모노 입은 여자가 남학신을 신었는데 하체만 있었다라든지, 광복 이후 일본 귀신들을 봤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봤다는 그 빨간 치마를 입은 일본 귀신, 그거 무녀가 죽은 귀신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 먼 산 가는 길 외롭지 않겠다고 말한 건, 무당 할머니가 누군가를 데려갈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건 일본 무녀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은 이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주변에 살고 있다라든지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든지. 이번 이야기는 주민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민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같은 학교 친한 친구랑 그 친구 외할머니네 놀러 갔을 때 경험한 일이고요. 연수로 따지면 거의 20년 조금 더 지난 일이네요. 친구 이름을 편의상 가명이라고 할게요. 가명이 외할머니네는 화천 근처 계곡에서, 그러니까 마을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 산길 내려오는 거리에 토종 닭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키워서 직접 잡아서 직접 요리해주는 그런 집. 그리고 가명이 외삼촌이 나중에 가게 운영을 도우면서 그 근처에서 야영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야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그때 가명이랑 같이 야외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도 피우고 뭐 캠핑 비슷한, 집 앞에 텐트 친 느낌보다 조금 야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야외 화장실이 좀 멀찌감치 있어서 그거 불편한 거 빼곤 상당히 괜찮은 곳이었어요. 우린 집 앞에 친 그런 텐트 같아도 최대한 이제 노지 야영에 가깝게 놓으려고 그리고 위에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도 준비했었고요. 계곡에서 이어지는 개천까지 걸어가서 낚시도 하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진짜 태어나서 제일 추억에 남는 캠핑이었던 것 같은데요. 낮에 그렇게 놀다가 밤이 돼서 가명의 외삼촌이 같이 한잔하자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같이 좀 마시다가 이제 가명의 외삼촌이 뭐 좀 더 챙겨오시겠다면서 그러면서 가게로 가셨고요. 그때 저랑 친구 둘이랑 가명이 이렇게 넷이 갔었는데 친구 중 하나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진짜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더래요. 그것도 무슨 귀신마냥 흰 옷을 입고는 머리는 길게 풀어헤치고는 말이죠.
그러다가 친구가 자리로 돌아가려고 걷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입모양이 웃는 그런 입모양. 그리고 그 친구가 움직이면 고개만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친구를 희죽희죽 웃으면서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누굴 찾는 듯 아까 부르던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했죠.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아까 그 외삼촌 올 때 그 자리 좀 정리하다가 숲 쪽에서 어떤 여자가 흰 옷을 입고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걸 봤다라고 말이죠. 전 그때 그 여자를 보고 주변을 쓱 봤는데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놀러 온 사람인가 하고 기분이 좋아서 저러나 그러고 말았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거긴 그때 사람들도 제법 많고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무섭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서 말이죠. 그랬더니 가명이가 그거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이제 꺼낸 말이, 가명이 외할머니 동네는 그 잠깐이지만 한때 귀신이 돌아다니는 마을이라고 소문난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가명이 말로는 거기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명이가 초등학생일 때 그 동네엔, 그러니까 가명이 외할머니네서 조금 떨어진 곳, 거기에 있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이랑 가명이네 외할머니 가게를 오가는 그 길에는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귀신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밤이면 산발을 하고는 흰옷을 입고 그 길을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로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면서요.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처음엔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적잖게 놀랐거나 아니면 실제 도망친 사람들도 꽤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가 이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가 나중엔 그게 유명해져서 말이죠. 그쪽 마을에선 그 여자를 마을 이모라고 부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이 이제 야영 장소를 제공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텐트를 치고 놀던 그 장소죠. 거기까지도 와서 돌아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모가, 그 마을 이모가 가게에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그런 마을 이모를 아는 단골 손님들까지도 생겨났다는데요. 그만큼 마을 이모가 인기가 많았었다는데, 그때 저랑 가명이랑 다른 친구들은 가명이 말을 들으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살짝 오싹하기도 하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모두 제가 봤다는 그 숲 쪽을 이제 슬쩍 둘러봤고요. 그리고 다시 술 한잔 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제 옆에, 그러니까 저희가 쳐다본 그 숲을 등진 친구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 자기 앞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는데, 그때 저희는 동시에 그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말한 그 여자가 흰옷을 입고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춤을 추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우린 그때 가명이 얘기를 들은지라 잠깐 보고는 가명이를 쳐다봤는데, 가명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맞다고, 마을 이모. 그러고 나서 우린 그렇게 쳐다보는 게 좀 예의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 놀리는 상황 비슷하게 될 것 같기도 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다시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처음 손가락으로 가리킨 친구가 슬쩍 거길 보더니만 이제 간 것 같다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살벌하다고, 그 살벌한데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다시 그 여자 얘기를 꺼냈고요.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그런 거죠.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모라고 할 정도면 그때도 나이가 많았던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가명이가 맞다고, 나이가 좀 있어서 마을 이모라고 했던 걸로 안다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꽤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숲이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고 마을로 가는 길이 있는 곳인데, 그 춤을 추던 여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마을로 가는 중이라면 길을 걷는 그 뒷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린 다시 주변을 훑어봤는데 우리 주변 어디에도 마을 이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가명이 외삼촌이 거의 바베큐급 그 구이를 들고 오셨는데, 배불리 먹고 이제 미련 없이 놀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명이 외삼촌 정말 성격이 화통하고 손이 큰 분이셨어요. 우린 다시 이제 가명이 외삼촌 덕에 기분이 업돼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시고 먹고 놀았는데, 그러다가 가명이가 맞다 외삼촌, 그 마을 이모 좀 전에 왔다 갔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명이가 말한 뒤에 우리도 이제 봤다고 외삼촌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친구가 화장실에서 오다가 본 얘기, 제가 정리하다가 본 얘기, 우리가 모두 이제 외삼촌 오기 전에 본 얘기 그거 다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외삼촌이 웃으면서 그래요. 니들 말이 맞으면 니들 귀신 본 거라고. 마을 이모가 죽은 게 언젠데 마을 이모를 봤다고 하냐고요. 외삼촌 말은 마을 이모가 몇 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은 마을 이모를 이제 알 리 없는 저희까지 봤다고 하니까 가명이가 마을 이모 얘기를 한 뒤에 외삼촌을 놀리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장난치는 거냐면서 막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가명이도 외삼촌 댁에 방학이나 가고, 그리고 가게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마을 이모가 가명이랑 무슨 관계도 아니고 해서 몰랐다고 하니까 그제야 외삼촌도 아주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고는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 나왔는데, 나와서는 우리 텐트 주변에 소금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외삼촌은 믿지 않는데 소금 뿌리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소금 뿌려놨으니까 저희 보고 맘 놓고 즐겁게 놀라고요. 팥은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비싸서 안 뿌려줄 거라고 한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그때 우린 모두 마을 이모를 봤으니까 분위기가 쎄하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외삼촌이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래, 우리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먹고 마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우린 그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도 말이죠, 캠핑 가면 누구나 즐겨 한다는 그 귀신 얘기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크게 웃으며 떠들던 가명이 외삼촌조차도 말이죠. 콕콕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주민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떨어진 마을에 살던 이모라 불리던 여인. 이번 사연은 저도 작업을 하는 내내 좀 안타깝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 이모는 누구와 숨바꼭질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숨바꼭질은 왜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동물들은 각각 특유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뚜막이 선 음매의 그런 노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엄한 곳에서 난다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열정중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열정중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열정중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얘긴 말이죠, 저랑 제 친구 셋이 모두 넷이 경험한 이야기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30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방학 때 친구 하나가 강촌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까지 넷이 강촌으로 놀러 갔다가 그때 경험한 얘기고요. 강촌에 가려면 전철을 타고 청량리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그쯤 걸린 것 같은데, 그냥 가는데 걸린 시간만 해도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몰랐던,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랐던 저희는 점심 먹고 그렇게 만나서들 텐트 짊어지고 전철 타고 가서는 또 청량리역 가니까 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석으로 표 구입해서 기차 타고 그렇게 강촌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진짜 그때 역에서 내렸는데 그 역 앞이랑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는 그 물가 쪽에는 뭐 어디 비비고 들어갈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가 막 바글바글 움직이는데 그게 다 사람인 거죠. 진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물가에서 조용히 밤하늘 별 보면서 근데 진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거기 무슨 환경 뭐 해가지고 돈을 받더라고요. 모자 쓴 어떤 아저씨가 뭐 며칠 있을 거냐고 이제 묻고, 그럼 종이에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 적고 그거 주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3일인가 4일인가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제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잃어버리면 돈 또 내야 하니까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 끊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자리 잡고
우리도 좀 놀아볼까 하고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울상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왜 그러냐고. 그 친구 말이 물에 들어갔다가 그 깨진 병을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발이 조금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때 몇 바늘 꼬맸던 그런 그냥 몇 바늘 꼬매고 말았는데 뭐 어쨌든 다친 그 친구 없고 뛰어서 병원을 가려는데 거긴 또 병원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거기 강촌 몰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봤을 때는 그거 그 꿰맬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춘천까지 가서 그 발 꿰매고 꺼주 붙이고 다시 왔는데 그때 전 이제 텐트에서 텐트 지키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이제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지면서 그 여름인데 좀 늦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더라고요. 다친 친구 데리고 춘천 간 다음에 그 한참 지난 뒤에 온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다친 친구가 비록 조금 다쳤다고 해도 그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거기서 놀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다음날 이제 날 밝으면 바로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그때 발 다친 친구가 자기 심하지 않다고 그냥 병원 다녀왔으니까 괜찮다고 자기는 진짜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다고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우린 뭔 강아지 소리냐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진짜 강력하게 거기서 더 있다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라고 노는 거 왜 싫겠어요. 비록 조금이라도 그 친구가 다쳤으니까 그 다친 상처가 크지 않다고 해도 뭐 걱정도 되고 아픈 사람 옆에 두고 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친 그 친구보다 더 강력하게 뭐 이런 미친놈이 있냐면서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상처 더 나면은 이제 발 잘라야 한다는 뭐 그런 말까지 하면서 뭐 그땐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좁은 텐트 안에 이제 우린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나름 중요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뭐 회의 아닌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로 결론을 내고 얘기를 끝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12시 넘어서 밤 진짜 늦은 아니 새벽이죠. 12시 넘어서 새벽이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바로 우리 텐트 그 옆자리에 누가 텐트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려서 그랬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이 가늠은 잘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이렇게 보기엔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둘이 우리 텐트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에 텐트를 치더라는 거죠. 너무 가까이 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텐트를 쳤는데 그리고 텐트를 칠 때도 필요한 게 많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빌려가서 텐트를 치기도 하셨는데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를 좀 이렇게 빌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제 또 그쪽에서 조개탕 끓여와가지고는 그 아저씨가 뭐 한잔 하자는데 우리 그때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아저씨랑 같이 한잔 했었거든요. 아마 아셨겠죠?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속인 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쑥스럽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랑 저희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발 다친 친구 얘기하고 그냥 내일 갈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아름답게 다친 놈이 또 자긴 괜찮다고 생쇼를 하더라는 거죠. 우린 이거 미쳐도 아주 단단히 곱게 미쳤다면서 그 다친 놈이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셋이서 그 다친 친구한테 다들 뭐라고 막 했는데 우리가 그러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때 그 아저씨가 이제 다들 보기 좋다고 그 다친 친구는 친구들한테 짐이 될까 이제 가자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친 친구 걱정에 그냥 가자는 그 모습 그게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놀 곳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큰 바위 있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그늘도 있어서 그 다친 친구도 쉬기 편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긴 그늘도 없고 사람들이 이런 데 왜 오나 했었거든요. 그 말 듣고 그 다친 친구도 업돼서는 자기도 이제 그런 조용한 데면은 좀 더 편할 것 같다고 또 그렇게 그 아저씨한테 맞장구를 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좋은 데를 두고 이런 데를 왔냐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 말이 거기는 다 좋은데 그 고양이 소리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괜찮은데 그 아줌마가 고양이 우는 소리를 무서워해서 말이죠. 게다가 거기 고양이 소리는 애기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섭다면서 그 아줌마가 가자고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들 있는 거기 글로 온 거였고요. 거기는 진짜 사람만 많고 뭐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뭐 당시 우리한테 고양이 소리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곱게 다친 친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럼 그쪽으로 가서 이제 놀다가 가자로 이제 결정을 했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아저씨가 말한 곳으로 갔는데요. 새벽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게 일어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점심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텐트 그 아저씨랑 아줌마 텐트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저씨도 새벽까지 우리랑 술 마신 건 똑같은데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거 뭐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그냥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린 텐트 걷고 짐 챙겨서 아저씨가 말한 곳으로 이동을 했죠. 거긴 좀 거리가 있고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발 다친 친구가 걱정이 됐는데 친구 말이 출혈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 욱신거리는 정도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다친 친구가 더 신경 쓸 것 같아서 신경 안 쓰기로 하고 대신 그 친구 짐이나 이제 나눠주고 천천히 걸어서 그 아저씨가 말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좋은 겁니다. 옆 텐트 아저씨 말처럼 거긴 간간히 그늘도 있고 커다란 돌들에 사람도 없고 물도 맑은데 깊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린 바로 텐트 치고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녁이 됐는데요. 그래서 먹을 거 준비해서 다들 저녁 먹고 뭘 어떻게 놀고 그런 건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때 사실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다친 친구 보고는 저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물고기도 좀 잡아보겠다고 어항 좀 놓고 그게 전부고요. 기억엔 뭐 라면이랑 뭐 몇 분 요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데워서 이제 밥 먹고 온 거 그게 그 논 쪽에서는 그 기억의 전부인데 어쨌든 저녁 다 먹고 이제 텐트 앞에 돗자리 깔고 넷이 누워서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웃고 있는데 그때 야옹이 아닌 응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응애는 응애인데 그 응애에 애가 긴 응애한 우린 그게 아저씨가 말한 그 고양이 소리구나 하고 진짜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히히덕거리는 생각도 나는데 그런데 계속 그 애기 우는 것 같은 그 고양이 소리에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 우리 앞에 있는 그 강 쪽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우린 넷은 일어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강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겠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앞에는 강이에요. 물이고. 근데 그 땅에는 그 어디에도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고양이가 있을 곳이라고는 우리 앞에 있는 그 강밖에 없는데 거기 빼고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는 그때 우리 예상처럼 땅이 아닌 강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맞았어요. 야옹이 아닌 응애. 저랑 친구들이랑은 이제 강 쪽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흐릿하고 검은 뭔가가 강에 서 있더라고요. 상체만 나온 채로 말이죠. 그리고 우릴 보면서 응애 거리고 있었어요. 우린 그거 보고 기겁을 하고는 뒤로 물러서려는데 그때 다친 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넘어졌거든요. 우린 도망치다가 다시 그 넘어진 친구한테 갔는데 꿰맨 부분이 그 잘못됐는지 거기 감은 그 붕대를 이렇게 감았잖아요. 거기 감은 붕대가 붉게 이렇게 피로 젖어 있었어요. 약간도 아니고 아주 붉게 진짜 크게. 그래서 우린 친구 부축하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다시 도망을 쳤고 텐트를 지나서 이제 한참을 뒤로 빠지니까 그 응애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린 그쯤에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 잡고 잠깐 숨 돌리면서 그 친구 발을 봤는데 상처가 터졌다고 해야 하나? 그 찢어진 부위가 벌어져서는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우린 막 입으로 욕을 하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화가 엄청나면서 그게 귀신이든 뭐든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냐고들 그렇게 말들을 했네요. 그리고 당시엔 텐트들도 비쌌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져온 그 가죽 텐트라서 그래서 텐트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텐트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는 소리가 또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게 보였던 곳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친 친구가 막 보고 우린 텐트랑 이제 짐들 잽싸게 챙겨서 거길 빠져나왔고, 거기에서 나와서는 역으로 갔는데 그때 가니까 또 기차 그 표가 없어서 다시 처음 갔었던 곳으로 가서 자리 잡고 바로 다음날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에 그 학교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해서, 그때 보충 수업이라고 방학 기간에 수업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애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고 말이죠. 그때 반 친구 중에 그 미신 뭐 이런 쪽, 귀신 이런 쪽, 그런 쪽에 하여튼 심령 쪽으로 많이 심취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밝고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 반에 적이 없는, 뭐 싫어하는 애들이 없는 친구였는데 친하기도 굉장히 친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말을 듣더니 다음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 점심시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복숭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먹으라면서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게 귀신 같다라는 거죠. 나중에 거기 갔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린 거, 그거 우리 넷 중에 그 누구한테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넷은 이제 처음엔 그런 거 다 미신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좀 그 이상하고 보고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 친구가 우리 생각해서 이제 가져온 거라 고맙다고는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대충 각자 이제 도시락 옆에 뒀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간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빨이 그냥 이유 없이 빠진 거예요. 아니 그 빠졌다라기보다는 한 반쪽 정도로 이렇게 깨졌었는데, 복숭아를 도시락 옆에 두고 말을 하다가 이러고는 입으로 손을 가져가서 뭔가를 조심히 뱉었는데 그게 이빨이더라는 거죠. 완전 어금니는 아니고 그 어금니 같은 좀 굵은 이빨?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막 살 떨려서. 그래서 우린 일단 그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가 준 복숭아를 베어 물었는데 그 복숭아가 엄청 신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엄청 그 뭐냐, 너무 시면 막 어금니 쪽 그 입 안에 그 턱 위라고 하나? 거기에 이제 침이 고이잖아요. 그 정도로 신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친구들 모두 신맛을 느낀 건데, 근데 그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들 보고 복숭아 먹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먹겠다고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다른 애들은 또 그게 달고 맛만 좋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리고 그때 복숭아 준 친구가 오더니 그런 이제 우리 말 듣고 애들 말 듣고 우리를 보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심령적인 거나 뭐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집에 복숭아가 몇 개 있길래 우리 얘기 듣고 생각나서 몇 개 가져와서 이제 준 거라는데, 그 친구도 그러면서 복숭아 준 그 친구도 그러면서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게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한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다들 맛있다는데 우리 넷만 너무 쉬어서 먹지 못했던 복숭아. 그 복숭아 경험이 말이죠. 열정중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정말 그때 귀신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복숭아를 먹어서 엄청나게 신맛이 느껴진 것이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맛만 좋다는 그 복숭아가 제보자님과 함께 놀러가서 그 이상한 걸 본 친구들에게만 신맛이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귀취하시죠? 얼마 전 아이리스님께서도 관련 사연을 보내주셨고 아이리스님께서 맡았던 귀취도 향수 냄새였는데 이번 사연도 향수 냄새더라고요. 향수 냄새가 나는 귀신이라, 귀취가 향수 냄새라. 이번 이야기는 춘식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춘식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귀취하시죠? 얼마 전 아이리스님께서도 관련 사연을 보내주셨고 아이리스님께서 맡았던 귀취도 향수 냄새였는데 이번 이야기는 춘식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춘식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춘식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산 탕정에서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지중해 마을에서 만나서 거의 새벽까지 있다가 천천히 걸어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아주 향긋한 냄새가 풍겨와요. 그래서 이거 냄새 좋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냄새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만 맡은 거냐고. 향수 같은데 냄새 안 나냐고.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하는 곳이었고 그 시간에 그 길엔 우리 외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분명히 그 공사하는 곳을 지날 때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는 거죠. 전 왔던 길을 바로 돌아서 방금 지나왔으니까 다시 돌아서 그 앞으로 갔는데 물론 거기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분명 좀 전에 맡았던 향수 냄새가 그땐 또 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 향수 냄새가 났었는데 내가 잘못 맡았나?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 중 차도 쪽으로 가는 친구 옆에 어떤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는 여잔가? 그렇게 생각하려는 그때 그 여자가 차도 쪽으로 넘어가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그 여자를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더라고요. 전 처음엔 차가 멈출 줄 알았는데 그냥,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달렸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서서 절 쳐다보고. 그런데 그땐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봤구나. 말로만 듣던 그걸. 그런 생각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냥 우스운 사람만 되는 거지. 그리고 전 애써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부정하고. 그런데 그렇게 아닐 거야 하면서도 그 뒤론 거기 혼자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그 공사장 쪽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슬쩍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붙을까봐. 왜 그런다잖아요. 자기 아는 척하면 달라붙는다고. 딱히 제가 그런 쪽을 믿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러다 전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가명이가 죽었다고. 간암으로 죽었다고요.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같이 일하고 친해졌어도 그 현장이 바뀌면 그닥 챙기는 게 없거든요. 경사든 조사든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데 그때 고인이 된 가명이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알았고 한 10년 정도 친하게 지낸 친구라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갔었거든요. 가니까 그날 올 사람들은 다 왔다 간 것 같고 새벽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는데 자리를 지킬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모여서 술도 마시고 하는데요. 그땐 일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가고 없잖아요. 그리고 고인 가족들도 힘들고 하니까 직접 주방에 가서 먹을 것들을 좀 챙겨서 가져오려는데 거기 주방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좀 전까지 사람이 있다 간 것처럼. 그런데 그쪽 근처엔 사람도 없고 그때 갑자기 닭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향수 냄새, 전에 맡은 그 냄새 같다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좀 특이했거든요. 향긋한데 뭐라 그럴까 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데 그때도 그게 향수 냄새가 많이 비슷하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도 기분은 이상이죠. 아무도 없는데 향수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장례식장의 향수? 그렇게 진한 향수를 뿌리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그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황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대화들이 오가는데 그때 가명이랑 아주 절친이고 같은 현장에서 일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명이가 많이 아팠다고. 자기가 마지막 병문안 갔을 때 이상한 말도 했다고요. 자기 침대 밑에서 계속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데 힘이 너무 들고 아파서
그 침대 아래를 볼 수 없다고. 침대 아래 좀 봐달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다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향수 냄새를 맡지 못했었고요. 사람들은 가명이 부탁에 침대 아래를 봤지만 그게 당연하겠지만요. 침대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전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야 이전 기억이 났는데요. 그때 찻길 쪽으로 걷던 사람이 가명이었다는 거랑, 그리고 애써 잊으려고 했던 그때 가명이 옆에서 찻길 쪽으로 걷다가 사라진 그 여자까지. 설마 가명이도 그때 그 여자 향수 냄새를 맡은 게 맞고 가명이 말처럼 침대 아래엔 그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명이의 죽음과 그 여자,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말이죠. 춘식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조문을 가는데 향수는 예의가 아니겠죠. 그냥 은은하게 나는 비누 냄새라면 모를까. 이 진한 꽃향기랑 그것도 시큼한, 그것도 사람들 다 나가고 없는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그런 냄새가 풍겨왔다는 것도 그렇고, 침대 아래에서 풍겨오는 향수 냄새라. 그런데 그것도 고인이 된 분 혼자만 느끼고, 정말 그때 병원 침대 밑에는 특별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